워싱턴 DC 2025년 6월 저는 세계 안보 포럼의 초청장을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과거를 되돌아봤고 마침내 칼을 빼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윤서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거쳐 미국 땅을 밟은 탈북민이자 지금은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외면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그날 제 앞에서 다시금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 로켓군 사령관과 해군, 공군의 주요 간부들이 대거 숙청됐다는 속보가 전해졌거든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옆에는 일본 방위성 전 참모총장이 앉았고 건너편에는 독일 정보국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리샤오 교수가 있었죠. 중국 정부의 정책 자문이자 공산당 중앙당교의 강사. 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1998년 하얼빈 교도소. 제 아버지가 고문당했던 그 감옥의 이름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 바로 리샤오였거든요. 리샤오는 포럼장에 마이크를 잡고 여전히 오만하게 외쳤습니다.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은 강력히 지속됩니다. 이것은 당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엔 확신이 넘쳤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는 진실을 덮고 있는 현실 말이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 포럼에 온 진짜 이유는 중국을 공격하거나 한국을 띄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잊힌 이야기, 숨겨진 진실을 꺼내려는 용기 하나였습니다.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중국 내부 붕괴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판도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내부의 숙청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 왜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않죠?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기회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제가 준비해온 진실을 말할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포럼장은 다시 소란을 되찾았지만 그 분위기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 기술이 아시아를 흔들고 있다. 그 기자의 질문은 누군가에겐 우스갯소리였고 누군가에겐 불편한 진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리샤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들이 개발한 무기들은 결국 미국 기술의 파생일 뿐입니다. 한국은 독자적 전략도 독자적 기술도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죠. 그 말에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앞에 앉은 미 국방부 부차관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분은 최근 폴란드가 미국 대신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사건을 보고받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조용히 리샤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공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리샤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는 그 나라가 조용히 기술을 축적해왔다는 사실을요. 중국은 5,000년의 문명을 가진 국가입니다.
리샤오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AI, 우주항공, 양자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 끝의 작은 나라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무지이자 오만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돌리며 그의 연설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말에 분노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리샤오는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야. 권력은 언제나 무너지는 법이다. 문제는 누가 그 틈을 채우느냐야. 그 목소리는 마치 오늘을 위해 남겨진 유언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 무너지는 성벽에는 더 명확한 균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을 직접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샤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주려는 듯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 뒤에 숨겨진 불안을요. 중국 내부의 균열 그리고 주변국들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말입니다. 이제 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자들의 오만함 속에서 진실이 서서히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포럼장 한쪽 구석, 조용히 앉아있던 유럽계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나 슈미트. 독일대어 슈피겔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내부의 균열에 집중하는 동안 아시아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나는 노트북을 살짝 들어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공급한 무기 계약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한 건 단순한 예외일까요?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K9 자주포와 FA50 경전투기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어느 패널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청중석에 앉은 주요 언론 기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각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서로를 힐끔거리며 메모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 교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들은 미국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위성국가일 뿐입니다. 독립된 전략도 자율적인 판단도 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중국처럼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 수는 없죠.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지금 위협을 느낀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한윤서입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국장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안의 감정은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슈미트 기자님. 저 역시 최근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한 수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 전략, 그리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고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시선을 받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가 크냐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누가 더 큰 영토를 가졌는지. 하지만 이제는 누가 더 정확하게, 누가 더 책임있게, 그리고 누가 더 겸손하게 힘을 행사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울 국가가 어딘지는 이제 전 세계가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고 이제는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럼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지 못했고 누군가는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모조리 느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다고요. 말보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포럼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새벽을 가르며 하늘을 찢는 미사일, 진흙밭에서도 정확히 5초 내에 사격 준비를 마치는 자주포, 그리고 극한의 기후 속에서도 오차 1m 이내의 표적을 타격하는 다연장 로켓. 바로 한국의 현무, 천무 K9 자주포 시스템의 실전 영상이었습니다. 수출 실적, 운용 국가, 실전 평가 데이터가 함께 자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는 모두 국제안보기관과 무기평가 보고서를 통해 확보된 공개 자료입니다. 제 말에 일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AI 기반 전투 시뮬레이션 FA50 경전투기와 스텔스 드론이 유인 전투기와 협력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 극초음속 미사일 천둥의 엔진 시험 장면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내는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단도 시선을 돌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샤오 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 체계들은 단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 제한된 자원 속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자국의 생존을 위해 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과실을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열하게 준비해온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청중석에서 낮게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수치와 그래프보다 더 명확한 공감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리샤오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선전이다. 과장된 영상이며 미국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리샤오의 외침은 날카로웠지만 회의장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이들이 사실을 눈으로 본 뒤였거든요. 저는 리샤오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큰 목소리를 냈지만 진짜 강함은 보여주지 않아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차이를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에 사회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윤서 국장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증명했습니다. 오만한 권력자의 논리 앞에서 조용한 진실이 가진 무서운 힘을요. 포럼이 끝난 후 여러 기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생체 인식 시스템은 몇 초 만에 저를 통과시켰습니다. 무선 충전 스테이션, 로봇 안내원,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정말 이 모든 것이 공공시설이라고요?
공항 밖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윤호 박사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차장이자 서울대 출신의 전자공학 박사였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김윤호 박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윤서 박사님, 이틀간 많은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자동주행 차량은 조용히 고속도로를 달렸고 도로 위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 흐름과 공기질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한국이 맞나요? 김윤호 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늘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걸 뒤늦게 깨닫죠. 그날 오후, 저는 강남에 위치한 스마트 국방관제센터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시뮬레이션 전투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AI가 지휘하는 전장, 자율 드론 부대, 실시간 위성 영상 분석. 그 모든 것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위험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위협 수준을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이건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가동됩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부터 중국 군함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 식당에서 김윤호 박사와 식사를 하며 저는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어떤 자들은 한국을 끝까지 부정하려 하는지를요. 그들은 이걸 인정하면 자신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김윤호 박사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윤서 박사님, 이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의 문제죠. 무너진 제국이 증오를 배우는 동안 우리는 생존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철학이었고 겸손함 속에서 피어난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경기도 북부의 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초청 목적은 단 하나. 한국이 개발한 천둥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지 입구에선 얼굴과 홍채 인식을 동시에 거쳤고 기지 안은 거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기밀 등급이 높은 탓에 제 손목에는 위치 추적이 내장된 밴드가 채워졌습니다. 시험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과학자들과 군인들이 긴장된 얼굴로 대기 중이었고 우리를 맞이한 이는 바로 이상현 대령, 미사일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건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꿀 기술입니다. 이상현 대령의 말에 저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일까?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2, 1. 그 순간 땅이 떨리듯 울렸습니다. 천둥이 발사대에서 솟아올랐고 눈 깜짝할 사이 하늘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모니터에 뜬 자료가 말이 없던 제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속도 마하 8.2, 오차 반경 0.8m, 요격 회피율 97.6%. 게다가 1000km 거리에 움직이는 표적의 명중. 이건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소리 없이 구축된 기술력의 결과였죠. 이상현 대령은 말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군사 강국이 극초 음속 미사일을 계획 중일 때 우리는 실전 배치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용한 강자라는 말이 이제 뼈에 사무치게 이해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20년간의 축적입니다. 이상현 대령이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존심 때문에 공개하고 과시할 때 우리는 조용히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실패를 반복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낸 정신력이었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실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여러 국제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CNN, BBC, 그리고 제가 몸담은 전략문제연구소에서도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은 아닐까? BBC 스튜디오에서 저는 영국 국방부 전 차관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박사님, 서방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편견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크기로만 힘을 측정해왔습니다. 영토의 크기, 인구의 크기, 군대의 크기. 하지만 21세기는 정밀함과 효율성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일찍 읽고 준비해온 것입니다. 영국 전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제 무기들의 활약을 보며 유럽 각국 국방부가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성능은 기존 서방 무기 체계를 압도했거든요. 그날 방송 후 제 핸드폰에는 각국 언론사와 연구소에서 온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심지어 프랑스 르몽드까지 세계가 한국에 대해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안보 컨퍼런스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베를린 컨퍼런스 둘째 날, 저는 독일 국방장관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독일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미국 무기를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인가.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같은 전통 강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니요.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성능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기술 이전에도 개방적이며 무엇보다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 순간 컨퍼런스장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리샤오 교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그건 결국 미국 기술의 아류일 뿐입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싸늘했거든요. 심지어 몇 명은 고개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리샤오 교수님, 죄송하지만 현실을 부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 성능은 중국제는 물론 미국제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순간 리샤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리샤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샤오 교수님,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2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1998년 하얼빈 교도소에서 제 아버지가 고문당하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리샤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패를, 인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아버지를 반역자라고 불렀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리샤오는 말문이 막힌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진실의 힘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묵묵히 쌓아올린 진짜 실력의 힘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리샤오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윤서야, 복수는 증오가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베를린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강자 한국의 부상, 아시아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 제목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워싱턴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협력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샤오 교수가 사임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조용히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증오가 아닌 진실로, 분노가 아닌 실력으로.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진실이 힘을 갖는 세상으로 말입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7월, 저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숨겨진 진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작고 약했던 나라가 어떻게 진짜 강국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무너지는 제국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동안 새로운 질서는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고 저는 그 이야기의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우주산업과 AI 기술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널리 퍼뜨리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세상을 바꿉니다.